조선시대 중종임금 때 윤현이라는 재상이 있었다. 아들 셋이 모두 뛰어났지만 그중 막내 아들 지경이 가장 글솜씨가 빼어나고 풍채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윤공이 세 아들 중 특별히 사랑했다. 지경이 16의 과거를 보아 진사시험에 합격하자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혼인하잔청이 구름 모이듯 했으나 윤공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해 여름 전염병이 번지게 되어 윤공은 지경을 데리고 요양을 떠났다. 윤공의 사촌 매부 최홍일은 첫째 부인 윤씨가 두 아들을 낳고 일찍 죽어 둘째 부인 이씨와 재혼에 딸 하나를 두었다. 그 딸의 이름은 연화라 했다. 연화는 나이 13살로 귀엽게 생긴 데다 성품이 순하여 부모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 윤공 일행이 최공 집에 요양하러 가자 최공이 딸 연화를 불러 윤공에게 인사를 시켰다. 지경도 친척남매의 예를 차려 인사를 한 후 눈을 들어 잠깐 보니 얼굴이 산 위에 뜬 밝은 달 같았다. 두 뺨은 희고 붉은 모란꽃이 아침 이슬을 머금은 듯하고 곱고 깨끗한 몸가짐은 세상에 다시 없는 선녀와 같았다. 지경은 한 번 보고 마음이 흔들려 혼자 생각하였다. 새벽별 같은 눈은 맑고 어질며 어여쁜 태도와 흰 얼굴은 천하의 절색이구나. 이런 여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대장부 일생이 어찌 즐거울 수 있을까. 부모님께 당당히 말씀드려 정언하리라. 하고 물러나와 어머님께 말하길. 연화는 저의 배필입니다. 부디 어머님께서 구원하셔서 일생토록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윤공의 부인 또한 연화의 이름을 들었던 터라 남편에게 부탁하여 최공집에 청혼하였다. 청혼을 받은 최공이 부인과 의논했다. 부인은 별로 내키지 않은 듯했다. 지경의 풍채가 아름답고 글솜씨가 빼어나다 하나 성격이 활달하여 기생집에 자주 드나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 어린 딸을 경솔히 혼인시키겠습니까? 최공이 본래 부인의 뜻을 어기지 않는 성격이라 다른 핑계를 대어 청혼을 물리쳤다. 윤공은 무척 무안해했다. 전염병이 대단히 심해 지경이 몹시 앓았고 또 며칠 안에 연화도 앓으니 두 집 식구가 병구안에 열심이었다. 그러나 두 환자가 마침내 피를 토하는 바람에 식구들은 옮지 않도록 환자를 하인들에게 맡기고 요양을 떠났다. 그동안 지경은 바깥채에서 앓고 연화는 안채에서 앓았다. 병이 점점 나아져서 지경이 어느 날 심심하여 뜰을 거닐었다. 안채에 들어가 연화를 찾아보니 연화도 병이 나아 있었다. 둘은 반가움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했다. 연화는 병을 앓은 후 꾸미지 않았는데도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어여뻤다. 지경과 연화는 바둑도 두고 주사위 놀이도 하며 점점 친해졌다. 지경이 가만히 살펴보니 연화는 외모도 아름답지만 그 행동이 아주 어른스럽고 얌전했다. 지경은 연화의 고운 뺨에 땀이 흐르는 걸 보고 부채를 들어 붙여주었다. 연화가 웃으며 대답했다. 수고롭게 부채질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경 또한 웃으며 말했다. 나는 윤씨이고 연화는 최씨이니 우리가 어찌 남매간이라 하겠소. 연화의 두 오빠는 나와 육촌이지만 연화는 이씨 부인의 딸이라 나와 남매간이 아니라오. 전 아직 어려서 촌수를 잘 모르는데 아버님이 그리 가르치셔서 그리 알고 있었습니다. 말을 마친 연화가 고개를 숙이고 주사위를 던지려 하자 지경이 말했다. 지난번 우리 집에서 그대에게 청혼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은 것은 무슨 뜻이오? 내가 비록 잘난 것은 없으나 풍채가 남묻지 않고 글솜씨가 남부끄럽지 않거늘
거절하신 까닭을 알고 싶소. 연화가 머리를 숙이고 말을 안 하니 지경은 답답하였다. 혼인은 사람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어찌 말을 안 하시오? 그대의 뜻은 무엇이오? 우리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지내며 이렇게 정이 깊어졌는데 어찌 이 간절한 마음을 어기려 하오? 제발 진심을 말해주시오. 연화가 부끄러워 대답하지 않고 일어나려 하자 지경이 손을 붙들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연화는 나직이 대답했다. 어머님께선 도련님이 기생집에 다닌다 하셔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언제 기생집에 갔던가. 진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노래 부르는 기생이 여럿 모였는데 그중 친한 기생이 하나 있었으나 그때뿐이었소. 아무 의심할 바가 없소. 난 다만 그대의 뜻을 듣고 싶소. 그러면 저는 도련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합시다. 훌륭한 신하는 맹세를 아니한다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지아비를 위해 죽어도 사내는 여자를 위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질없는 맹세는 번거롭기만 할 따름입니다. 그 말씀이 옳소. 난 그대의 지극한 마음만 믿겠소. 의심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후 지경은 밤에는 바깥채에서 자고 낮에는 하루 종일 연화와 만나 함께 지냈다. 그러던 중 전염병이 점점 수그러들어 식구들이 돌아왔다. 지경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연화와 만나지 못할 생각에 안타까웠다. 하루는 연화가 지경과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께 말씀드리며 청하였다. 병을 앓고 난 뒤 도련님과 허물없이 친하게 사귀며 사랑을 쌓았으니 전 윤씨 집안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최공 부부가 크게 기뻐하였다. 두 사람의 사랑이 이러하니 어찌 물리치겠는가. 최공이 즉시 윤공에게 청혼하자 윤공 또한 반겼다. 대개 따님의 나이가 어리고 둘 다 큰 병을 앓았으니 내년 봄에 결혼을 시킵시다. 다음 해 봄에 지경이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여 그 이름이 조정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중종 임금의 후궁인 박귀인에게는 복성군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또한 맏딸 영혜옹주는 홍상이란 사람과 결혼하고 둘째 딸 연성옹주의 나이는 14살이었다. 한편 왕의 동생 희양군은 연화에 대한 소문을 듣고 최용일에게 청혼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분한 마음에 임금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장원급제한 윤지경이 올해 나이 17세인데 아직 아내를 얻지 못했답니다. 연성옹주와 결혼시키심이 어떠하신지요? 임금이 이 말을 그럴듯하게 여겨 윤지경에게 급히 궁궐로 들라는 명을 내렸다. 하필 그즈음 윤공과 최공은 자식들을 결혼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경이 기뻐하며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예물인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 기러기 등을 가지고 최공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거행하는 중 갑자기 임금의 명이 떨어졌다. 지경은 결혼식을 하다 말고 즉시 왕명에 복종하여 궁궐에 들어가 임금을 뵈었다. 임금이 맞아들이며 말했다. 경에게 연성옹주와의 결혼을 허락하노라. 놀란 지경이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뜻밖의 이 같은 말씀을 들으니 전하의 은혜가 몹시 감사하오나 저는 조금 전에 최용일의 딸과 결혼식을 하다 말고 전하의 명을 받아 여기에 와 있사옵니다. 이때 희양군이 끼어들어 임금께 말했다. 비록 결혼식은 했으나 아직 전날 밤을 함께 보내지는 않았으며 마땅히 신하는 임금의 명을 따르는 게 도리이니 전하의 말씀을 거역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이 말에 임금이 환한 얼굴로 지경에게 말했다.
너를 사랑하여 왕의 사위인 부마로 정했거늘 어찌 사양하고 변명을 늘어놓느냐? 지경이 머리를 땅에 조아렸다. 최씨 딸과 결혼하지만 않았다면 제가 어찌 감히 전하의 은혜를 사양하겠습니까? 임금이 크게 화를 내었다. 네가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를 하더니 세상에 헛된 뜻이 생겨 옹주 정도는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 아니냐? 몹시 괘씸하구나. 지경이 다시 머리를 조아렸다. 제가 어찌 감히 전하를 속이겠습니까? 사내 대장부라면 누구나 옹주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어찌 제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임금의 얼굴색이 바뀌었다. 결혼식을 했어도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는 남인 것이다. 성종 임금 시절에 경혜공주가 결혼을 했다가 신랑과 한자리에 들기 전에 죽으니 성종 임금께서 결혼을 물리시고 신랑을 사위로 삼지 않으셨거늘 네 위엄이 성종 임금보다 더한 것이냐? 제 경우는 그와 다르옵니다. 그때 공주 마마는 돌아가셨지만 제 아내 될 최 씨는 엄연히 살아있고 제가 만일 전하의 사위가 되면 최 씨는 청춘의 과부가 될 것이니 부디 전하의 넓으신 아량으로 제가 일륜을 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희양군이 또 끼어들었다. 그 처녀를 다른 데로 시집 보내면 되지. 어찌 홀로 늙는다 하느냐? 희양군의 생각을 아는 지경은 화가 치솟는 걸 꾹 참았다. 희양군께서 당초에 최 씨에게 구원했다가 최 씨 집에서 거절했더니 그 일로 기분이 나빠 전하께 저를 사익감으로 추천한 것 아닙니까? 저를 괴롭히고 전하께 아부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께서도 이런 못된 소인배의 간사함을 깨닫지 못하시니 어리석은 임금이신 듯합니다. 임금이 몹시 화가 나서 말하기를, 희양군은 내 동생이니 내게는 작은 임금이나 마찬가지니라. 내 앞에서 나를 어리석은 임금이라 욕하였으니 자식을 못 가르친 죄로 네 아비에게 죄를 주리라. 전하의 해와 달 같은 은혜가 깊은 산과 깊은 골짜기에 두루 퍼져 있거늘 유독 제게만 눈이 어두워 무정하게 대하십니까? 저는 죽어도 항복 못하옵니다. 임금은 더욱 분노하였다. 임금인 내가 니놈 하나를 다스리지 못할까? 임금을 욕한 죄로 니놈을 옥에 가두고 자식 못 가르친 죄로 니놈의 아비를 가두리라. 그리고 옹주와의 결혼날을 정하고 최씨 여자와는 파혼시키리라. 이렇게 윤지경 부자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이번에는 아비인 윤공이 임금께 나아가 자신과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 자식이 망령되어 전하의 뜻에 따르지 않는 큰 죄를 지었으니 저희 부자를 함께 죽이셔도 마땅한 줄 아옵니다. 그러나 최씨 딸은 지경의 아내요 제 며느리니 전하의 높으신 은덕으로 그 인연을 끊지 않고 이어주시면 그 아이 비록 어리나 전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죽는 날까지 은혜를 갚을 것이옵니다. 저희 부자 있는 힘을 다해 충성할 것이니 부디 밝은 눈으로 헤아려 주시고 옹주에게는 훌륭한 가문의 신랑감을 사이로 골라주셔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찌 너희 부자가 한결같이 나를 능멸하려 드는고? 사람이 살다 보면 사정에 따라 혼인을 물리는 일이 종종 있으니 너는 여러 말 말고 최씨 여자를 다른 신랑에게 맡기고 네 아들의 방자함이나 가르치거라. 윤공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윤공 부자의 죄를 따져 문서로 만들어 올렸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 저희가 들어보니 윤지경이 최홍일의 사위라 합니다. 혼인에는 임금의 말이 가장 위험 있는 것이나 양쪽 집안이 상의하여 결정한 일이니 윤씨 부자를 가두고 파혼하라 하신 결정은 옳지 않사옵니다. 그러자 임금은 화가 나서 사간원과 사헌부의 관리들을 당장 내쫓았다.
홍문관의 관원은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혼인이라는 일을 앞두고 신랑을 가두어 놓는 것은 옳지 않사옵니다. 이 말은 옳다 여기고 임금은 결국 윤씨 부자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옹주와의 혼인날을 정하라 했다. 지경이 분함과 원망을 이기지 못하나 임금의 명이라 어쩔 수 없었다. 또한 임금이 지경의 죄가 중하나 혼인하기 전에 벼슬을 내리겠다고 하여 홍문관에 정사품 벼슬을 내렸다. 지경은 또 할 수 없이 벼슬을 받았다. 하루는 지경이 최용일의 집에 가서 최공 부부를 보니 부인은 비오듯 눈물을 흘리고 최공 또한 슬퍼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임금께서 혼인을 물리라 하시니 딸아이는 혼자 제 방에서 늙어 죽겠다고 처리하고 나 또한 임금의 명을 어길 수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지경이 마음이 아파 이렇게 부탁하였다. 그러면 아내 얼굴이나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는 일이나 그래도 네 아내이니 잠깐 보고 가거라. 불려온 연화가 와서 어머니 곁에 앉는데 수줍은 얼굴에 이런저런 사정을 알면서도 태도가 태연했다. 그 아리답고 어질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경의 마음은 깨어지는 듯했고 최공 부부 또한 슬픔을 참지 못했다. 지경이 돌아갈 생각을 않고 앉아있으니 최공이 연화를 들여보내고 지경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 열심히 타일렀다. 지경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긴 했으나 마음의 병이 깊어 먹고 마시는 일도 그만두었다. 마침내 혼인날이 되어 식을 올릴 때 보니 옹주는 외모도 고운 데가 없었으며 표독하고 몰인정한 성품이 외모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지경은 불쾌한 마음에 옹주와 따로 밤을 지샌 다음 궁궐에 들어가 임금께 문안 인사를 올렸다. 임금이 웃으면서 네 죄가 커서 나를 괴롭히더니 이제 네가 내 자식이 되니 가장 어여쁘구나 하고 즉시 왕의 사위인 부마로 임명하였다. 지경이 무릎 꿇고 왕명을 받아 은혜에 감사하였다. 그런 다음 눈을 들어 옹주의 어미인 박귀인을 보니 그 어미의 그 딸이었다. 어찌나 교만하고 표독스러운지 몸이 굽고 털끝이 쭈뼛 서는 듯했다. 그러나 박귀인은 사위의 풍채가 매우 아름다워 만족스러웠다. 지경은 집에 돌아와 대문에 들어서는 길로 하인들을 불러서 타고 온 가마를 산산이 깨버리고 소매 안에서 부마로 임명하는 글을 꺼내 땅에 집어던졌다. 윤공이 크게 놀라며 이 어인일이냐, 임금께서 주신 글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다니 어찌 이리 공손하지 못한가. 이렇게 타이르고 또 타일렀다. 윤공의 집은 서문 밖에 있었다. 임금은 옹주가 살 궁을 성 안에 짓고 지경에게도 성 안으로 들어와 살라고 명했다. 지경은 마지못해 아비의 집을 떠나 옹주궁 옆에 집을 샀다. 시집 온 옹주가 시부모를 뵈러 오니 그 얼굴이 매우 볼품없어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도 임금의 딸인지라 두려워하며 공손히 대접했다. 그런데 최공집 또한 서문 밖에 있었다. 지경이 연화를 불쌍히 여겨 자주 가보니 그 뛰어난 용모와 태도가 옹주와 비교되어 볼 때마다 더욱 어여쁘고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지경은 옹주가 사는 궁에는 가지 않고 주로 서문 밖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지냈다. 하루는 연화를 보러 가니 연화의 고운 눈썹 사이에 깊은 시름이 맺혀 있어 지경이 스스로도 눈물이 흐르는 줄 모르고 있다가 말했다. 작년에 부인께서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내게 약속하지 않았소. 나는 이렇게 못 잊어 자주 찾아오는데 부인은 어째서 나를 자주 만나려 하지 않소.
어찌 약속을 저버리려 하오. 연화가 나직이 대답하였다. 저의 믿음은 여전하지만 임금의 명이 치염합니다. 저는 다만 서방님과 혼인한 것으로 여기고 홀로 늙을 생각이지만 어찌 감히 서방님을 자주 만나 가깝게 지내기까지 하겠습니까? 번거롭게 자주 찾아오지 마십시오. 말을 마치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연화의 고운 얼굴을 적시니 그 슬픈 모습에 지경의 마음은 더욱 슬퍼졌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최공 부부의 마음도 찢어지는 듯했다. 연화가 일어나 제 방으로 돌아가자 지경은 최공 부부에게 부탁했다. 장인 어른께서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우리의 소원을 풀어주십시오. 최공이 탄식하였다. 난들 딸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네를 사랑하지 않겠냐마는 이렇게 자주 왕래하다 양쪽 집안에 큰 화가 미치면 어찌하겠나. 박귀인은 왕비마저 두려워하는 권세를 가졌도다. 이렇게 자네가 내 집에 드나드는 것을 알면 그 화가 적지 않을 것이고 서로 마음만 사나워질 뿐이니 이제 그만 오는 것이 좋겠다. 지경은 말없이 나와 집안 식구에게 넌지시 연화의 방이 어디 있는지만 묻고 돌아왔다. 하루는 지경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날 저물게만을 기다리다가 날이 저물자 큼직한 두루마기를 입고 서문 밖으로 나가 최공 집으로 갔다. 지경이 용케 뒷담을 넘어 들어가 연화의 방을 찾아가 문틈으로 엿보니 등불 아래에 연화와 둘째 올케가 마주 앉아 있었다. 올케가 말했다. 부마가 된 윤도령은 부귀를 누리고 옹주와 사이좋게 지내는데 왜 아가씨만 혼자 늙으려 합니까? 아가씨가 윤도령과 혼인한 지 7달이 넘어 벌써 서늘한 가을이 되었으니 귀뚜라미 소리를 듣다 마음이 좋지 않아 잠 못 이루다 아가씨 방으로 건너왔습니다. 연화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특별히 서러울 일은 없지만 부모님께서 늘 슬퍼하시니 제가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올케 언니가 돌아가자 연화가 한숨을 쉬었다. 왜 나같이 박복한 아이가 태어나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는고. 그러더니 길게 한숨을 쉬고 잠자리에 들려 했다. 지경이 가련하고 불쌍한 마음에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연화가 크게 놀랐다. 이 깊은 밤에 어떻게 이곳에 와 계십니까? 지경이 웃었다. 내가 여기 온 것이 그토록 놀랍고 이상한 일이오. 부질없는 말은 그만두고 밤이 깊었으니 내 잠시 머물다 가겠소. 연화가 부끄럽고 민망하여 나직이 말했다. 비록 제가 서방님과 결혼식은 올렸으나 부모님께서 우리가 한자리에 들 날을 정하지 않으셨고 또 서방님은 부마가 되셨으니 이곳에 드나드시는 일에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하물며 이 깊은 밤에 들어오심은 군자의 도리에 어긋나는 줄 압니다. 우린 이미 결혼식을 했으니 언제 한자리에 있은들 어떻겠소. 그러나 저러나 난 이따 가겠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니 그 굳고 애틋한 정과 따뜻한 마음은 이루 말할 데가 없었다. 내가 죽어도 부인을 차마 저버리고 잊을 순 없으니 오늘부터 매일 찾아올 결심이오. 이렇게 지경이 사랑하는 마음을 털어놓으니 연화와 지경은 긴긴 가을밤을 함께 보내고 새벽이 되자 지경은 담을 넘어 나와 궁궐에 들어가 아침 모임에 참석했다. 연화는 이 일을 부모님께 알릴까 하다가 차마 지경의 마음을 저버리지 못하여 입을 다물었다. 그러니 식구들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했다. 이후로 지경은 저녁이면 큼직한 두루마기를 입고 검은관을 쓰고 어둠을 틈타 담을 넘어 연화의 방에 들어가 만나고
새벽이면 담을 넘어 나와 궁궐에 출근했다. 한편 옹주는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한 방에서 지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데다 남편이라고 낮에 한 번 잠시 들러볼 뿐 밤이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신세를 크게 한탄하며 지냈다. 이런 사정을 임금께 일러 바치자 임금은 대답했다. 비록 자식의 일이지만 부부간의 일을 어찌 내가 나서서 아는 체 하겠느냐. 특별히 드러나는 일이 있거든 그때 다스리리라. 한편 박귀인의 맏딸 영희옹주의 남편인 홍상은 박귀인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 아비인 홍명화는 대선이란 높은 직책에 있어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다. 홍명화는 박귀인의 아들 복성군과 음모를 꾸며 임금 앞에서 복성군의 글솜씨와 재주가 세자보다 낫다고 우기고 자기 아들 홍상차랑을 늘어놓았다. 또한 윤지경을 모함하였다. 윤지경이 옹주마마를 박대하는 죄가 극히 무거우니 전하께서는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그 죄를 다스리소서. 임금은 다만 쓰게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겨울이 왔지만 지경은 추위와 눈보라를 무릅쓰고 밤마다 연화에게 갔다. 하루는 최공의 집 하인들이 뜰을 쓸며 이렇게 수군거렸다. 동쪽 담에서 연화 아가씨 방까지 눈 위에 신발 자국이 있네. 최공의 맏아들인 한림이 이 말을 얻어듣고 혹시 지경이 다녀간 게 아닐까 하여 날마다 엿보았다. 하루는 달빛이 몽롱하고 가늘게 눈이 내리는데 웬 사람이 담을 넘어왔다. 한림이 하인들에게 분부하여 저 도적을 잡으라 외치자 지경이 웃으며 다가섰다. 내가 부마로다. 그중에 늙은 종이 귀먹어 못 들은 체하고 소리쳤다. 뭐라? 부마로다라니 불러왔다는 말이냐? 그놈 흉악하니 못 도망가게 꽁꽁 동여라. 지경이 어이없어 말했다. 내 상전을 이리하고 어찌하려느냐? 아무려면 도적이 상놈이지 양반일까? 이렇게 막무가내이니 지경이 웃으며 말했다. 연화의 두 오라버니께서 시킨 일이로구나. 늙은 종이 다짜고짜 붙들어 맸다. 네 갈 곳은 이제 보도청이다. 지경이 붙잡혀 끌려가니 연화의 두 오라버니가 앉아 분부하였다. 뜰에 동여매어 두고 너희들이 모두 지켜라. 내일 보도청으로 보내리라. 하니 지경이 웃으며 형님들께서 나를 찬 곳에 동여매고 하인들에게 이런 욕된 대접을 받게 하니 나중에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보려 하십니까? 맏아들 한림이 웃으며 하인들에게 일렀다. 도적이 감히 날더러 큰 소리를 치니 큰 매로 엄히 쳐라. 이 말에 모든 종들이 돌아서서 킥킥 웃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은 최공이 무슨 까닭인가 물으니 둘째 아들이 들어가 사정을 자세히 여쭈었다. 최공이 웃으며 직접 뜰로 내려와 묶인 지경을 풀어준 뒤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부인과 함께 앉아 물었다. 자네 언제부터 이랬는가? 장인어른께서 도무지 허락하지 않으시니 아내가 그리워 견디지 못하다 8월부터 담을 넘을 꾀를 내어 날마다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런 욕을 보게 되었으니 장인어른의 고집이 센 탓입니다. 최공이 측은하게 여기며 지경의 등을 쓰다듬었다. 자네 어찌 그리 어리석은가. 옹주를 귀하게 대접하며 아들딸 낳고 잘 살면서 다 이르면 자네 아버님과 내가 때를 보아 전하께 우리의 절박한 사연을 말씀드릴 것인즉 전하께서는 자애로운 임금이시니 허락하지 않겠나. 그때 우리 연하와 백년해로 할 생각을 해야지.
갈수록 옹주를 박대하고 박귀인의 험담을 하고 복성군을 미워하며 밤이면 날마다 내 집에 오니 옹주가 이 사실을 알면 끝이 어찌 되겠나. 전들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마는 옹주는 천하의 박색이며 박귀인은 강교하고 악독함이 비할 데 없고 복성군은 남 헐뜯는 일에만 열심입니다. 게다가 홍상과 그 아비인 홍명하는 박귀인 일당과 작당하여 남모를 흉계를 꾸미고 있으니 옹주를 귀하게 대접하고 그 일당이 합세했다가는 가문이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옹주를 박대하면 귀양밖에 더 가겠습니까? 어찌 싫은 것을 억지로 참고 그런 일을 따르겠습니까? 최공은 당장 지경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말했다. 어쨌든 밤이 깊었으니 들어가 자거라. 지경이 고마워하며 물러나 연화의 방으로 갔다. 이후로 지경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드나드니 최공과 연화가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았다. 마침내 윤공이 이 사실을 알고 지경을 불러 크게 나무라고 옹주궁을 떠나지 못하겠으나 산 사람을 묶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지경은 매일 제발로 걸어서 연화에게로 갔다. 마침내 옹주도 이 사실을 알았다. 지경이 잠깐 옹주궁에 들렀을 때 분통을 터뜨렸다. 내 비록 못났으나 임금의 딸이며 당신의 아내이거늘 어찌 이토록 업신여기고 천대하시오. 아무리 당신이 최씨 여자에게 빠졌다 하나 대장부는 두 아내를 두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왕의 사위인 부마가 어찌 두 아내를 둔답니까? 최씨 아비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당신께 딸을 내주어 왕실을 모욕한단 말이오. 지경이 정색하고 말했다. 내가 할 말을 옹주가 아시는구려. 내 어찌 이미 얻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옹주와 함께 부귀영화를 탐하며 지내겠소. 옹주가 만일 최씨를 불러 한 집에서 서로 사이좋게 공경하며 지내겠다면 모르겠거니와 만일 질투에 사로잡혀 나를 원망한다면 평생 박복하게 지낼 수밖에 없을 것이오. 옹주가 기가 막혀 웃었다. 애초에 당신에게 조강지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깊은 궁에 살던 내가 어찌 알았겠소. 임금의 명으로 당신의 아내가 되어 이곳에 온 게 작년인데 천대가 이토록 심하여 앞길이 뻔하니 내 어찌 슬프고 분하지 않겠소. 지경 또한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뿐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편하게 대하는데 나는 옹주를 너무 지극히 공경하여 하루에 두어 번씩 들어와 앉을 때면 편히도 못 앉고 꿇어앉지 않소. 이보다 더한 공경이 어디 있겠소. 본래 강교하고 악독한 후궁들은 두려움이 없다 하거늘 옹주도 후궁인 박귀인에게 가서 아내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다가 내게 가르쳐 주시든지요. 지경은 크게 웃으며 소매를 떨치고 나왔다. 옹주는 분해서 종일토록 울다가 다음날 궐에 들어가 박귀인과 복성군에게 지경의 말을 일일이 일러 바쳤다. 후궁 박귀인과 복성군이 크게 화가 나서 임금께 달려가 그대로 옮겨 전하며 최씨 여자를 죽이고 부마를 죄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임금이 윤지경을 불러 나무랐다. 네 아내는 옹주라. 보통 여자와 달리 금 같고 옷 같은 임금의 딸이니라. 최씨와의 혼인을 없던 일로 하라는 내 명을 거역하고 어찌 네가 감히 최씨 집에 드나들며 법을 어기느냐. 또 장모인 박귀인을 강교하고 악독하다고 욕을 했다 하니 네 무슨 일을 보았길래 그런 소리를 하느냐. 엄연히 장인 장모에 대한 예절이 있고 장인 장모 또한 친부모처럼 모셔야 하거늘 어버이를 욕하는 자식이 어디 있으리. 지경이 머리를 땅에 대고 사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하의 말씀을 들으니 황공하옵니다. 외람되지만 지금부터 제 생각을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씨 여자의 아버지인 최홍일과 제 아비는 사촌 매부 사이라 제가 어려서부터 최홍일을 아비처럼 공경했고 최홍일도 저를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최홍일의 첫 부인인 윤 씨가 죽고 둘째 부인 이 씨가 들어와 나를 낳았는데 아주 똑똑하고 외모가 빼어나서 제 아비와 최홍일이 저와 그 딸을 서로 결혼시킬 것을 약속하여 저는 최 씨네 집 사위가 될 줄 알고 최 씨 딸도 제 아내가 될 줄 알며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봄에 혼인날을 정해 제가 최 씨 집에서 결혼식을 하던 중 전하의 명을 받아 급히 궁궐에 들어온 것은 전하도 아시는 일이옵니다. 전하께서 제게 부모가 되라 하시며 연성 옹주를 맡기셨으니 그것이 옹주의 탓이 아님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 씨 딸과는 어려서부터 서로 보고 지내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으나 옹주 때문에 이제까지 참고 참았습니다. 부유하고 귀한 사람과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따로 있다 하나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은 한 가지 아니겠사옵니까? 전하옵께서는 제게 옹주를 맡기시면서 최 씨는 다른 집에 시집 보내라 하셨으나 어려서부터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다 결혼식까지 거행한 사이오니 어찌 다른 데로 마음을 돌리겠습니까? 전하의 엄한 분부가 두려워 최홍일이 저를 거절하고 집에 오지 못하겠으나 제가 그 눈을 속이고 몰래 가서 만나왔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옹주가 제게 시집 온 지 겨우 1년도 못 되어 저를 심히 들볶고 질투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전하께 고해 바치기까지 하니 이래서야 어찌 덕성스러운 여자라 하겠습니까? 임금은 놀라워하면서도 탄식하였다. 네 나이 어리지만 생각이 깊어 내 앞에서도 바른 말을 거리낌 없이 털어놓는구나. 그렇지만 옹주는 내 딸이 아니냐. 부디 박대하지 마라. 그리고 임금은 즉시 박귀인과 복송군을 불러 크게 나무랐다. 그러자 박귀인이 더욱 분통이 터져 지경에게 다짜고짜 소리쳤다. 네 어찌 내 딸을 구박하고 내 허물을 지어내고 내 아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단 말이냐. 우리를 제거한 후에 최 씨 여자와 마음껏 살아보겠다는 계략이냐. 이 말을 들은 지경이 계단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려 하니 임금이 박귀인을 꾸짖고 물러가라 했다. 지경이 임금께 감사하고 물러나온 후 여전히 옹주를 소홀히 대하며 연화에게만 드나드니 박귀인이 다시 울며 임금께 아뢰었다. 전하께서 지경의 야릇하고 간사한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제 말에는 꿈쩍도 않으시니 지경이 더욱 자만하여 옹주를 박대하고 최씨 집에만 처박혀 지내는 것입니다. 차라리 제 손으로 옹주를 죽여 그 서러워하는 꼴을 안 보는 게 낫겠습니다. 이 말에 임금은 윤지경의 아비인 윤공에게 편지를 보내 옹주의 고단함을 위로해주라 명하고 한편으로는 최홍일을 불렀다. 네 딸을 새로 혼인시키지 못한 건 이해하지만 네 집에 지경을 맞아들이는 건 무엄한 일이다. 이후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땐 큰 벌을 내리리라. 최공이 황공하여 사죄했다. 한편 윤공은 지경을 크게 나무란 뒤 옹주궁에 보내어 며칠 동안 지켰으나 소용이 없었다. 최공이 곰곰이 생각하다 꾀를 내어 윤공에게 말했다. 우리 연화가 병이 들어 낫지를 않는다 하세.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엔 병이 더욱 심해졌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지경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최공 집으로 달려가자 최공이 크게 노하여 일렀다. 자네가 또 와서 나를 죽이려 하는가? 내 딸이 병들어 죽든 살든 자네 알 바가 아닐세. 이렇게 밀어내고 문을 닫아 걸었다. 쫓겨나온 지경이 연화의 조카를 불러 물으니 고모의 병이 중하여 음식도 못 먹고 눈도 못 뜬다 했다. 그 말을 듣고 몰래 들어가고자 했으나 조카 말이 연화 고모는 침실에 있지 않고 안채에 들어가 누웠다고 했다. 집에 돌아온 지경이 간절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보냈으나
답장이 없었다. 지경이 밤낮으로 괴로워하던 중 하루는 윤공이 불러 말했다. 연화의 병을 보니 너 때문에 신세 망친 것을 슬퍼하여 생긴 병 같은데 아마 오래 살지 못할 듯하다. 이런 슬픈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지경은 아무 대답 없이 물러났다. 이윽고 연화가 죽었다는 소식이 와서 온 식구가 통곡하니 지경 또한 통곡하다 엎어져 기절했다. 깨어난 뒤에는 말을 타고 최공 집에 급히 달려갔으나 최공이 하인에게 명하여 지경은 들이지 말라고 했다. 지경이 막무가내로 들어가려 했으나 하인 여럿이 지경의 등을 밀어내고 문을 닫았다. 저희 나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연화 아가씨가 도련님과 혼인하지 않으려 했으나 도련님이 억지로 혼인을 하여 도련님으로 인해 돌아가셨으니 절대 들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경은 화가 치밀었다.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사정이 그렇게 된 것인데 어찌 이토록 야박하게 구느냐. 그래서 무작정 밀치고 들어가려 했으나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안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비오듯 흘리다 돌아왔다. 이튿날 또 갔으나 이번에도 역시 들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밖에서 절하고 돌아와 윤공에게 하소연하자 윤공이 말했다. 나와 다른 식구는 들이면서 너만 들이지 않은 것은 초상집에 온갖 지체 높은 양반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려는 것이다. 지경이 말했다. 그건 너무 과한 태도입니다. 이미 연화가 죽은 바이야 무슨 뒷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하는지요. 지경은 서러워하다 병이 들어 누웠다. 잠깐 진정하여 병이 나은 뒤에 다시 최공집에 가니 이날에야 들어갈 수 있었다. 지경이 급히 빈소에 들어가 연화의 관을 붙들고 대성통곡하다가 기운이 다하니 연화 어머니와 큰오빠가 겨우 진정을 시킨 후 서로 애통한 마음을 나누었다. 이후로 지경이 옹주를 박대함이 더욱 심해졌으나 옹주와 박귀인은 연화가 이제 없다는 것만 좋아 어쩔 줄을 몰랐다. 임금이 최공의 딸이 병으로 죽었단 말을 듣고 최공을 불러 얼마 전 엄하게 나무란 것을 뉘우쳤다. 그러자 최공이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실은 이 일이 지경을 속이기 위해 꾸민 일임을 넌지시 털어놓았다. 그리고 박귀인과 옹주도 계속 속이는 게 어떻겠냐고 청하니 임금이 기뻐하였다. 시간이 흘러 연화를 장사 지낼 때가 되었다. 지경이 슬프고 원통함을 이기지 못해 연화의 관을 윤씨 집안의 묘지에 묻자고 주장하자 최공이 거절했다. 이미 임금께서 이리 하라 명하셨으니 내 어찌 자네 집 선산에 내 딸을 묻겠는가. 부질없는 생각은 하지 말거라. 지경이 서러운 마음에 옹주를 구박하는 일이 날로 심해지자 박귀인은 지경이 미워서 똑바로 보지도 않았다. 지경 또한 박귀인이 미워서 똑바로 보지도 않았다. 이럭저럭 세월이 흘러 연화의 장사를 지낸 뒤 3년이 지났다. 지경이 서름에 겨워 최공집에 가서 연화의 침실 밖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혼잣말을 하였다. 흔적은 남았는데 사람은 없으니 이 서름을 어찌하면 좋을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슬퍼 눈물이 옷깃을 적셨다. 옹주는 갈수록 싫고 연화는 갈수록 잊을 길이 없으니 지경은 평생 이 아픔을 견디며 살 자신이 없었다. 이때 최공의 손자인 10살짜리 선중이가 지경을 따라다니다가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물었다. 아저씨는 어째서 이렇게 우세요? 네 고모를 생각하고 운다. 고운 부채와 붓과 먹을 주면 고모 있는 데를 가르쳐 드릴게요. 지경이 쓴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죽은 사람 간 곳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할아버지께서 아저씨가 고모를 매일 보러 온다고 감춘걸요? 지경이 기쁨에 차서 즉시 하인을 보내 부채와 붓과 먹을 가져다 주고 살살 달래어 물었다. 그리고 선중의 뒤를 따라가니 뒷동산 넘어 2집 지나 큰 집이 있었다. 대문이 잠겨 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 연화가 계집종을 시켜 누가 왔는지 알아보았다. 지경이 바로 들어가 연화를 붙들었다. 이게 어인 일인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연화 역시 눈물이 샘솟듯 하고 모든 하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지경이 선중에게 집에 가서 이 사실을 일러바치지 말라고 당부하자 선중도 어른이 알까 두려워 아저씨도 일러바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경은 또한 하인에게 당부하였다. 내가 양쪽 집 식구들을 다 피하여 왔으니 혹시 어느 집에서든 종을 보내거든 미리 알려 내가 피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3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연화를 만나자 새로운 사랑이 전보다 몇 배나 더하여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며칠이 지났지만 윤공은 아들이 몸도 마음도 지쳐 산에 들어가 소원을 빌고 있는 줄 알았다. 옹주는 본래 사이가 좋지 않아 남편이 어디 있는지 찾지 않았다. 다만 임금은 지경이 여러 날 궁궐에 들어오지도 않고 관리들의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찾았다. 그제야 식구들도 지경을 찾기 시작했다. 산에도 가보고 친구들 집에도 가보았으나 지경은 없었다. 혹시 연화 있는 곳을 알고 갔나 의심하여 연화에게도 가보았으나 지경이 미리 숨었기에 찾지 못했고 두루 찾아도 수십 일이 되도록 찾지 못했다. 궁궐에 이 일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지경이 마음에 병이 들어 미쳐서 달아났는가 의심했다. 임금도 매우 걱정을 하였다. 윤공이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영리한 하인을 시켜 연화의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 보라 하니 과연 지경이 연화와 함께 있었다. 윤공이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알리고 잘못을 비니 임금은 내시를 불러 지경을 잡아들이라 했다. 지경이 연화와 한방에서 편안히 책을 보고 있는데 하인이 들어와 임금이 보낸 내시가 왔다고 알렸다. 내시가 들어오자 지경이 머리를 들었다. 네 어찌 왔느냐? 내시가 대답하였다. 부마를 잃은 지 20날이 지나 전하께서 음식도 안 드시고 걱정하시더니 오늘에서야 이곳에 숨어 계신 걸 알고 분노하셔 저를 시켜 불러오라 하셨습니다. 지경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말했다. 전하께서는 어찌 그리도 할 일이 없으신가? 신하가 자기 아내와 함께 있다고 화를 내시어 잡으러 보내다니. 나 말고 아내를 사랑하는 신하들이 몇이나 잡혀 들어왔느냐? 내시가 어이없어 웃었다. 부마께서 옹주마마를 박대하고 최 씨에게 빠져 전하께 문안 인사를 올리지 않으신 지 한 달 가까이 되고 또 그저께는 박귀인 마마의 생신이었는데 사위가 참석하지 않으시니 그 죄를 물으려 하시나이다. 지경이 벌떡 일어나 소리 질렀다. 어리석은 임금께서 요망한 첩에 빠져 그 첩이 소인배들과 합세하여 흉계를 꾸미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현명한 신하와 충성스러운 백성을 죽이시더니 덕이 없는 첩의 딸을 위해 이다지도 나를 괴롭히시는 것이냐. 간사스런 첩의 생일이 무슨 큰일이라고 이리 꼼짝 못하게 하시느냐. 그저 신하를 보겠다고 부르셨다면 가겠지만 박귀인 생일에 안 간 죄와 옹주를 박대한 죄로 부르시면 강제로 끌어내도 안 가겠다. 그러고는 문득 내 아내가 곱지 않느냐 이렇게 연하를 자랑하더니 다시 벌떡 누워 책을 펴들고는 맑은 음성으로 읽다가 말했다. 부인, 내시에게 점심을 먹게 해주시오. 내시가 어이없어 하다 연하를 보니 과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저렇게 아름다우시니 부마께서 어찌 옹주마마와 사이좋게 지내시리. 내시가 점심을 먹고 하직 인사를 올렸다. 궁에 들어가 무엇이라 아뢰오리까? 지경이 대답했다. 내가 한 말을 하나하나 아뢰어라. 지경은 기지개를 켜며 발을 문지방에 얹었다. 10마리의 황소가 끌어도 나는 못 간다. 예전에 남군, 심정 등의 간신이 조광조와 이군빈 등 충신 30여 명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홍상, 복성군 등과 함께 음모를 꾸몄느니라. 박귀인이 궁궐 뒤뜰 나뭇잎에 꿀로 글을 썼는데 조광조와 이군빈이 임금이 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꿀 먹는 벌레가 꿀을 갉아먹으니 나뭇잎에 글자가 또렷이 나타났고 그 잎을 박귀인의 맏딸인 영희 옹주가 따다가 임금께 보이니 임금이 크게 놀라셨느니라. 안으로는 박귀인, 복성군, 홍상이 임금을 혼동시키고 밖으로는 남군, 심정이 없는 일을 꾸며대니 임금께서 조광조 등 충신 30여 명을 베어버렸느니라. 내 그들의 일을 억울하고 가엾게 여겼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여 그들을 구하지 못하였으니 슬프고 한스럽다. 내시가 돌아와 지경의 말을 일일이 고하고 최씨 여자가 몹시 곱고 아름답단 사실도 함께 고하였다. 마침 임금과 함께 있던 윤공이 이 얘기를 듣고 놀라 바삐 섬돌 아래 내려가 죄를 빌었다. 임금이 크게 화가 나서 내시에게 10명의 병사를 더 주어 당장 지경을 잡아오라 하였다. 내시가 다시 그 뜻을 받아들어 연화의 집으로 갔다. 이때에도 지경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연화가 입혀주는 옷에 팔을 꿰며 내시를 돌아보고 웃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20날을 넘게 보냈으니 자식이 생겼을 것이다. 내가 이제 잡혀 죽어도 내 자식이 대를 이을 것이니 내 제사를 절대 옹주에게 맡기지 마라. 지경은 남학신을 신고 나오다가 도로 들어가 연화가 감고 있던 명주실 꾸러미를 빼앗아 소매에 넣은 뒤 잡혀갔다. 잡혀온 지경을 본 임금이 노하여 엄한 소리로 꾸짖었다. 임금을 욕하고 옹주를 전대함이 이렇게 심하니 끌어내어 죽이라. 지경이 즉시 소매에서 실꾸러미를 꺼내 지키고 섰던 대장에게 주며 말했다. 집에서 아내에게 명주실을 감아주다가 그냥 소매에 넣고 들어왔구나. 이제 내 죽을 것이니 이 실꾸러미를 내 집에 갖다 주어라. 임금이 이 모양을 보고 웃고 세자 또한 크게 웃었다. 마음을 가라앉힌 임금이 지경에게 물었다. 네가 나를 욕하였다 하니 그게 어찌 된 일이냐. 똑바로 말하여라. 욕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충신을 죽이고 간신을 아낀다 하니 누가 간신이고 누가 충신이냐. 작년에 죽은 조광조 등은 충신이요 남군, 심정, 박귀인, 홍명하 등은 간신입니다. 조광조가 임금이 되려 한다기에 죽였거늘 네가 어찌 그 편을 드느냐. 전하께서 조광조가 임금이 되려는 무슨 낌새라도 알아채셨습니까? 심정, 남군 등은 어째서 간신이라 하느냐. 충신을 죽이고 전하께 아부하니 어찌 간신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어찌 어리석은 임금이라 했느냐. 충신과 간신을 분간하지 못하시니 어찌 어리석다 하지 않겠습니까? 요망한 첩에게 빠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 박귀인이 전하께 총애받는 것을 믿어 다른 첩들을 질투하고 감히 왕비마마에게 대항하여 지지 않으려 하며 아들인 복성군을 교만하게 가르쳐 신하들과 합세하여 못된 짓을 저지르게 하고 직접 나란 일에 끼어들어 충신을 죽이니 어찌 요망한 첩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내게 알려주었기에 사정을 그리 자세히 아느냐? 제가 자유롭게 궐에 출입하여 사정을 자세히 지켜보았는데 어찌 모르겠습니까? 옹주는 왜 박대하느냐? 제가 4년을 두고 보았는데 전하의 은혜로 먹고 입는 것에 부족함이 없거늘 옹주는 이유 없이 종을 많이 부리고 성을 내어 종에게 매질하는 일이 잦는 등 성품이 사납습니다. 또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어린 처녀의 몸으로 한 방에 들지 않는다고 날마다 저와 싸우려 하니 염치가 없고 얼굴도 굽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최 씨는 성품이 부드럽고 인자하고 제가 어려서부터 보아왔는데 어른 앞에서 절대로 성을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옹주에게 빼앗겼으니 서러울 법도 한데 저를 보면 늘 옹주를 위해주라고 타이르고 3년을 죽은 듯이 살면서도 저를 거절하였고 괴로움을 견디기 힘들 텐데도 부모님께 근심스런 낯빛을 보이지 않으니 효성스럽고 얼굴 또한 극히 고우니 제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다 아뢰었으니 어서 죽여주십시오. 이때 박귀인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윤지경이 나와 무슨 원수가 졌길래 예전부터 맞아 죽어도 모자랄 말을 전하께 올리더니 어째서 또 오늘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은 관두고 제가 심정 남공과 뜻이 맞아 조강조를 죽인 듯이 되어가는 사정이나 자세히 물어 알고 싶습니다. 지경이 웃었다. 정 나와 겨루고자 하시오. 당신네들이 주고받던 편지 2장이 증거로 있으니 여러 말씀 마소서. 더운 뜰에 오래 앉아 있었더니 목이 마르니 얼음물이나 좀 주시든지. 박귀인은 지경이 미워 견디지 못하고 또 끼어들었다. 임금의 딸을 박대하고 최씨 여자와 가까이 지내며 임금을 경멸하니 윤지경이 하는 짓이 과연 옳겠습니까? 귀양이나 보내어 뉘우치게 하소서. 임금이 판결을 내렸다. 너를 죽여야 할 것이나 옹주를 보아 용서한다. 너를 충청도에 귀양 보내고 최씨 여잔 너를 홀려 옹주를 박대하게 한 죄로 함경도에 귀양 보내노라. 지경이 사죄하고 물러나오니 윤공이 함께 나와 지경을 크게 나무랐다. 그러자 지경이 말하였다. 아버님께서 어찌 저의 깊은 뜻을 모르십니까? 불과 몇 년이 못 가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끝내 박귀인을 노엽게 하여 귀양살이를 가는 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윤공이 지경의 등을 다독거렸다. 일찍이 가르친 바 없는데도 이렇게 지혜롭고 용감하니 내가 과연 대단한 자식을 두었다 할 만하다. 즉시 왕명을 받들어 귀양을 갈 준비를 하였다. 연화가 한없이 슬퍼하자 지경이 웃으며 말했다. 슬퍼 마시오. 우리가 지금 귀양을 가야 앞으로 100년 해로 할 것이오. 조금도 서러워 마시오. 함경도의 감사가 우리 형의 장인이니 잘 대접해 줄 것이오. 이렇게 태연하니 연화도 슬픔을 내비치지 못하고 지경은 남쪽으로 연화는 북쪽으로 각각 헤어져 갔다. 연화가 함흥으로 갔더니 과연 함경도 감사가 잘 대접해 주었다. 연화는 몸은 편했지만 부모님이 그리워 밤낮으로 울며 지냈다. 충청도에 간 지경은 읍내에서 살지 않고 총구석에서 지냈다. 감사나 수령이 와서 많은 것을 주려고 해도 다른 것은 받지 않고 술과 반찬만 받고 번거롭게 와서 인사를 차리려는 사람을 다 막아 못 오게 했다. 옹주가 지경에게 시중들 하인들을 보내자 매로 쳐서 돌려보내며 말했다. 내 이곳으로 귀양 온 것이 모두 옹주에게 한 거한 죄 탓이다. 너희들은 모두 너희 집으로 가거라. 지경이 날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 제기도 차고 물장구도 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떡과 술을 걸러 먹이며 가깝게 지내니 지경이 가는 곳에는 양반과 상민의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나중에 사람들은 지경이 기영화 살던 곳을 도이향이라 불렀다. 지경은 또 수수와 오이를 직접 심어 밭을 메고 말 3마리와 종 3명을 시켜 좋은 반찬을 모아 함흥으로 실어 보내고 돌아오면 연화의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종을 보냈다. 그리하여 말 3마리와 종 3명이 늘 함흥을 오고 가는 길 위에 있었다. 1년이 지나 임금이 신하를 보내어 지경이 뉘우쳤는지 살펴보고 오라 했는데 그 후에 지경에게 꾸짖는 말을 내렸다. 내 들으니 네가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최씨 여자를 못 잊어 길 위에 말과 종을 늘어세우고 있다 하는구나. 이토록 나를 업신여기고 아내 사랑만 하니 앞으로는 뉘우치지 않는다면 평생 귀양살이를 하게 하리라. 지경이 이 말을 전해 듣고 말했다. 귀양 왔다고 귀한 아내와 자식을 버리겠는가? 아내 사랑하는 놈을 벌한다면 전하의 외할아버지부터 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 어른은 부인의 얼굴이 얼겁고 키가 너무 크고 한쪽 눈에 흰 티가 있어도 7 아들의 딸까지 줄줄이 낳고 살며 평생 안방을 떠나지 않고 금실 좋게 살았느니라. 그러다가 72살에 부인이 돌아가시니 부인의 관에 함께 들어가려 하셨다. 내가 한 번은 이 어른을 찾아뵙고 부인에 관한 말씀을 여쭈어 보았는데 90 노인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서러워하셨다. 내가 부인께서 젊으셨을 때 고우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한쪽 눈에 흰티가 있어 뿌옇긴 했으나 괜찮았느니라 하시며 네가 내 아내를 보지 못했으니 슬프도다 하며 우셨다. 전하께서는 그 어른부터 아내 사랑하는 죄를 벌하고 다음으로 나를 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곳에 와 있으니 형제와 친척들이 자주 와보아서 좋고 내 나이 20 남짓밖에 안 되었는데 직위가 높아 행동을 조심하느라 괴롭더니 이곳에서 나물 가꾸고 밥 매는 일이 재미있어서 좋다. 다만 부모님이 그리우나 그건 할 수 없고 정 그리워하다 보면 부모님께서 한 번은 와보시지 않겠는가. 그러니 너는 돌아가 세자 저하께 아뢰어라. 어렸을 때 함께 지낸 우정을 생각해서 내 아비와 형제를 구해달라고. 윤지경은 크게 손뼉을 치며 웃더니 풀잎을 따서 풀피리를 불다가 뒷밭에 가서 직접 오이를 따다 오이나무를 만들라 했다. 보리 막걸리를 걸르라 하여 여러 사람을 불러 밤까지 마시고 밤이 되자 소금에 절인 준치를 굽고 오이나물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보리밥을 데워 먹었다. 신하가 물었다. 어릴 적부터 이런 거친 음식을 드시지도 않았는데 귀하신 몸이 이런 보리밥을 어찌 소화시키십니까? 어릴 적부터 내 집이 가난했는데 이렇게 옛날로 돌아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기름진 음식 먹고 자란 집 아기가 어디 내 인물만 하더냐. 지경은 밥 소화시킨다고 뜰에 내려가 제기차고 다시 마루에 올라와 책을 읽었다. 비록 귀양화 계시나 양반집 자손에다 임금의 사위신데 어찌 이렇게 행동이 가벼우십니까? 내 아비는 본래 가볍고 천한 선비인데다 내가 또한 나라의 죄를 지어 천한 몸이라 체면 같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쇠뿔로 만든 관자 붙이고 작은 벼슬자리 하던 20살짜리가 무슨 어른인 체 하겠느냐. 이것이 내 분수에 맞고 좋다. 내신은 좀 더 상황을 살피기 위해 사나흘 더 묵었다. 하루는 충청도 감사와 홍주 목사가 와서 지경을 만나고자 했으나 지경이 더위 먹었다고 핑계대고 만나기를 거절하니 가져왔던 반찬만 놓고 갔다. 신하가 떠날 때가 되자 지경이 물었다. 이조 판서, 홍문 제학, 이조 좌랑하는 놈들에 대해서 알아볼 테냐? 무엇을 알아본단 말씀이십니까? 듣자 하니 이조 판서는 땅 부자가 되었는데 박귀인의 동생이더구만. 또 홍문 제학이란 놈은 6월에 몹쓸병에 걸려 개가죽을 싸매고 독을 풀려고 끙끙대고 있다는데 이놈은 또 남군의 동생이더라. 또 이조 좌랑은 박귀인의 오라비 아들인데 홍문 제학과는 기생집 단골이란다. 하고는 웃으며 덧붙였다.
이곳에 와서 일없이 앉아있다 나뭇잎에 꿀로 글을 써보니 꿀 먹는 벌레가 다 갉아먹고 글자만 선명하게 남더라. 하고는 계집종을 불러 물었다. 네 바느질을 얼마나 했느냐? 계집종이 다 지었습니다 하고 가져오는 것이 배로 만든 좋은 서답이었다. 신하가 그걸 보고 우스워서 물었다. 이 어인 귀족이입니까? 지경이 대답하기를 계집종이 일없이 놀고 있기에 아내가 생각나 함흥에 보내려고 만들었네. 하고는 서답을 받아 술을 놓았다. 신하가 열흘을 지내고 돌아가려 하니 지경이 울먹이며 탄식하는 것이었다. 네가 가장 충성스럽고 지혜로우니 내 사정을 사실대로 알려주마. 우리 집안이 망하기 직전이다. 내 여기 온 뒤 늙으신 아버지와 형들이 병이 나서 다니러 오지를 못한다는구나. 세자 저하께 부디 늙으신 아버지를 잘 모실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말씀드려다오. 신하가 지경이 하는 행동을 보니 무어라 판단이 서지 않아 임금에게 지경이 한 말과 행동을 낱낱이 고하였다. 임금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아내 사랑하는 것을 감히 내 외할아버지에게 빗대어 말하고 최씨 여자에게 좋은 서답을 만들어 보내는 것은 내게 보란듯이 하는 행동이니 더 멀리 제주로 귀양을 보내고 싶구나. 죄인 주제에 어찌 나란 일을 이러쿵 저러쿵 한단 말인가. 함께 듣던 세자가 말하였다. 지경이 자기 아비와 형의 일을 제게 부탁하며 나뭇잎에 꿀로 글을 쓴 일을 말했다 하니 아무래도 지난번 궁궐 뒷뜰에 나타난 글자는 사람의 소인인 것 같습니다. 전하께 없어 지경을 애당초 사위로 택하신 것이 그릇된 일인데다 옹주가 질투로 남편을 잡는 것도 큰 허물이옵니다. 나뭇잎에 나타난 글자 얘기도 그렇고 지경에게 편지 2장이 증거로 있다 하니 불러들여 얘기를 들으심이 어떻겠습니까? 박귀인이 듣다가 지경을 불러들일까 겁나서 급히 말리고 나섰다. 그 괴물 같은 놈이 뉘우쳐서 옹주와 사이좋게 지낼 리 만무하니 10년이고 20년이고 귀양을 풀지 마소서. 효성이 지극한 세자가 눈치를 채었다. 그 말이 옳습니다. 그대로 두소서. 그래서 결국 임금은 지경을 그대로 두었다. 연화는 귀양 간 지 얼마 안 되어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용모가 아버지를 닮아 잘생겼다. 다음 해 봄에 세자의 침실 밖에 누가 쥐를 죽여 매달아 놓고 세자를 저주하는 일이 생겨 궁궐안이 발칵 뒤집혔다. 세자가 병이 들어 온갖 약을 써도 듣지 않으니 임금이 의심하여 왕실의 제사를 맡아보는 관리를 시켜 권례의 기운을 살펴보라 했다. 그 관리가 세자궁의 부엌벽을 보고 기운이 좋지 않다 하여 벽을 헐어보았다. 그 속에는 나무로 만든 인형과 사람뼈가 많이 묻혀 있었는데 거기에 적힌 글씨가 박귀인, 복성군, 홍상 등의 글씨였다. 임금이 크게 노하여 즉시 죄인들을 신문하였다. 박귀인과 홍상은 사형을 시키고 복성군과 옹주는 귀양을 보내었다. 윤지경은 젊으나 범 같은 용기를 가졌고 위풍이 당당하며 자기 몸을 보존하는 지혜로움을 가졌으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임금은 즉시 지경의 죄를 용서하여 불러들여 사위로 임명했던 것을 거두고 승지 벼슬을 내렸다. 연하 또한 함경도 귀양에서 풀어주었다. 지경이 돌아와 땅에 꿇어 엎드려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울며 말하였다. 제가 전하를 모신 지 7년에 충성이 모자라 죄를 지어 전하 곁을 떠났으나 전하의 높으신 은혜로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귀인이 죽고 옹주가 귀양을 갔으니 이는 국가의 불행이며 저 또한 인정상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지경이 말없이 눈물을 흘리자 임금도 슬퍼 지경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지경이 말하기를
옹주가 흉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가 사람을 불러 물어보겠습니다. 임금이 탄식하며 대답했다. 네 아내는 관여하지 않은 게 틀림없으니 물어본들 무슨 수상함이 있겠느냐. 지경이 집에 돌아와 부모님을 뵌 후 옹주궁에 가보니 몇몇 하인들이 지키고 있으나 집이 몹시 쓸쓸해서 하인들에게 더욱 엄중히 지킬 것을 명했다. 지경이 하인과 말을 보내 연화를 데려오니 연화를 만나 반가울 뿐더러 아들을 처음 보아 더욱 반가웠다. 윤공 부부 또한 이제야 며느리와 손주를 보게 되니 사랑하는 마음이 끝없이 샘솟았다.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나 지경의 지혜로움 덕분에 부모 형제는 물론 일가 친척들이 아무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궁지에서 벗어났으니 모두가 지경의 재주와 넓은 마음을 칭찬했다. 지경은 귀양간 옹주에게 편지를 보내 잘 지내는지 극진히 살피다가 하루는 임금에게 말했다. 박기인의 죄가 비록 무겁지만 죽은 다음에야 그렇지 않으니 원통한 일은 풀어주고 부끄러운 일은 씻어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임금은 달갑지 않았지만 조광조의 죄는 그대로 두고 김갱필의 죄만 용서하였다. 지경이 동부 승지 벼슬에 올랐는데 이때 중종임금이 돌아가시고 세자가 임금에 올랐으니 인종임금이었다. 인종임금이 초상을 마치고 지경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옹주는 나와 피를 나눈 형제이니 네가 다시 데려다가 예전처럼 하지 말고 서로 아끼고 살면 내가 죽어도 한이 없겠다. 그러자 지경이 울며 대답했다. 오늘 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잊지 않겠습니다. 지경은 즉시 말과 사람을 보내 옹주를 데려왔다. 옹주가 돌아와 보니 중종임금이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이 없어졌다. 때문에 마냥 서러워 따라 죽고자 했으나 인종임금이 불러들여 붙들고 통곡하였다. 이제는 옛날과 다르니 지위가 높다고 자랑하지 말고 남편을 공경하고 시부모님을 효성으로 섬기고 형제끼리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아버지인 중종임금보다 더 많은 선물을 내렸다. 옹주가 집에 오니 지경이 다정하게 대해줄 뿐더러 연화가 극진히 공경하고 친형제처럼 지냈다. 옹주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연화가 일어나서 맞이하는 걸 보고 지경이 말했다. 그건 너무 과한 일이요.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옹주의 어미는 비록 죄가 있지만 옹주는 돌아가신 중종임금의 딸이며 또한 인종임금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간절하니 더욱 공경할 것입니다. 지경은 그 현명함에 감탄하며 연화를 더욱 아끼고 사랑했다. 지경이 대사관의 직책에 올라 임금께 글을 올렸다. 남곤 심정 등이 꿀로 글을 써 계략을 꾸민 일을 알리고 그들 사이에 오고 간 편지 2장을 덧붙여 증거로 제시하자 임금은 남곤 심정 등에게 죄를 물어 처리하였다. 그러나 조광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지경의 청은 돌아가신 중종임금도 허락하지 않았기에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 하루는 윤공이 아들 지경과 2 며느리를 앞에 거느리고 기뻐하며 일렀다. 예전에 네가 내시 앞에서 연화를 즐겨 자랑하고 명주실 꾸러미를 감아주고 좋은 서답까지 만들어줬다 하던데 어찌 늙은 아비가 보는 앞에서는 안 하느냐. 이제 내 앞에서 또 하여 웃게 해다오. 그것이 다 저의 꾀였습니다. 또 하라시면 어렵지 않지요. 이 말에 연화가 얼굴이 빨개져 일어나려 하니 윤공이 연화의 손을 잡고 다독거렸다. 네가 이렇게 아름다우니 어찌 내 아들을 탓하겠나. 모두가 그 말에 웃었다. 궁궐에서도 지경의 벗들은 명주실 꾸러미 감느라 시간이 어디 있겠나? 하며 지경을 놀리곤 했다. 그 후 몸이 허약한 인종임금이 병이 들어 지경이 밤낮으로 시중 들며 정성으로 병구안을 하였다. 하루는 깊은 밤에 임금이 사람을 불렀으나
다 잠들어 듣지 못하는데 지경이 혼자 깨어 들어가니 임금이 지경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네가 충신이로다. 내가 아마 오래 살지 못하겠다. 경원군이 덕이 있으니 내 뒤를 잇게 하고 너는 경원군을 돕거라. 또 네가 조광조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거듭 청했으나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청을 들어주겠노라. 그리고 다시 숨을 돌려 말하기를 네 처인 죄씨가 매우 어질고 내 누이를 극진히 대접한다 하니 기특하구나. 무명과 옷을 상으로 주어 그 어질고 현명함을 기리도록 하라. 지경은 임금의 병이 쉽게 낫지 않을 것을 알고 가슴이 아파 눈물 지었다. 임금이 지경을 올려다본 후 깊은 한숨을 쉬고 돌아 누웠다. 3일 만에 인종 임금이 돌아가시니 지경의 서러움이 부모님 돌아가신 것만큼 깊었다. 초상을 마친 뒤 지경이 임금이 된 경원군에게 말씀을 올려 조광조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 명예를 회복하게 했다. 지경이 청렴하고 어지러 임금의 신임이 두텁고 백성들 사이에 칭찬하는 소리가 높았다. 집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으니 윤공은 늘 이렇게 자랑하였다. 내가 과연 대단한 자식을 두었다 할 만하다. 옹주 또한 연화에게 고마워하며 지극히 조심하여 사니 차차 어지러져 연화 묻지 않았다. 지경은 그 모습을 기특히 여겨 옹주 또한 소중하게 대접해 주었다. 하루는 술을 먹고 옹주의 무릎을 베고 편안히 놀고 있는데 형님이 들어와 보고 웃었다. 지경아, 옹주를 이렇게 잘 대접할 것을 예전에는 왜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여 임금께 죄를 지었느냐? 그때는 박귀인이 옹주를 내게 주었기에 그리했지만 이제는 돌아가신 두 임금께서 부탁하셨기에 이리 하는 것입니다. 형이 웃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네가 진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노근선이라는 기생과 가깝게 지내면서 푸른 산과 푸른 물에 대고 변치 않을 사랑을 약속하였다 들었는데 어제 내가 대궐에서 나오다가 노근선을 만났다. 경성공주의 시녀로 있다고 하며 네 소식을 묻고 울더구나. 네가 옹주와 결혼하였기에 감히 다시 만날 생각을 못하고 절개를 지키며 살았는데 네가 한양 온 지 반년이 넘도록 자기를 찾지 않으니 무심한 남자라 하며 서러워하더라. 네가 다시 노군선을 불러 예정을 이어보는 것은 어떠냐? 지경이 대답했다. 만물이 변하니 푸른 산과 푸른 물도 변하는 법이요. 집안에 꽃 같은 부인 둘을 두고 어찌 다시 처녀첩을 두겠소. 나도 생각하면 노군선이 원망스럽다오. 연하와 쉽게 결혼할 수도 있었을 것을 노군선이라는 기생 때문에 장모가 반대하여 결혼이 늦춰지는 바람에 7년을 고생했지 않습니까? 형제가 이 말에 서로 웃었다. 지경은 최부인인 연화에게는 3남 2녀를 두고 옹주에게서는 2남 2녀를 두었다. 명종 임금 때는 좌의정의 자리에 올랐다. 명종 임금이 돌아가신 뒤 선조 임금이 뒤를 이었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지경과 연화, 옹주 이렇게 셋은 내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